네, 오늘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분기점이죠. 어제까지 여론조사가 가능했고 오늘부터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어제까지 조사하고 오늘 내일 나오는 조사들이 이제 이번 대선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볼 수 있는 마지막 판세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바삭한 기자들에서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와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보는 슬기로운 여론조사 시간 얘기 나눠볼 텐데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일주일도 정말 안 남았어요. 네, 너무 다음 주 이맘때면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벌써 벌써. D-6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전 투표가 사실 내일부터 맞아요. 시작되잖아요. 네. 사전 투표 시작되면 이제 선거가 정말 막바지구나 그런 느낌이 점심시간- 확 들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줄 서 있는 거 보면 진짜 선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풍이다님이 장슬기 기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셨고, 네. 근데 보면 이제 선거 방송 지금 저도 오늘 이제 분장실에서 여러 후배들이 이제 리허설 때문에 맞습니다. 분장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 우리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그냥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준비 잘 돼가요? 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당일 한 5시 정도부터 저희 방송 시작할 것 같은데 꼭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캔디님이 기쁘다 슬기 오셨네 라고 얘기하셨고, 네, 심은정님도 네. 형강님이 여론조사는 시험 결과 보는 느낌이겠네? 크크크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연속 항상 이제 선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맞췄다, 얼마나 틀렸다. 성적표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정확하게 나오니까 항상 그래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이제 여론조사 업계에는 약간 좀 이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이렇게 그렇죠. 이때 약간 조금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좀 변명거리가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나님 저희 홍보 요정이신데 MBC 선택 2025 6월 3일 화요일 오후 4시 50분에 방송합니다. 라고 공지를 또 착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채널 고정까지. 네, 룰루님도 선거 방송도 MBC 하셨습니다. 네. 홀로수이님은 서기님은 장 기자님 너무 좋아요. 대선 방송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고, 하늘보라님이 네 꼭 볼게요 하셨는데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률. 벙카이브님이 이번 MBC 선택 2025에서 준비 중인 그래픽은 스포해 주세요 하셨는데 스포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스포하면 난리 납니다. 저희 그렇습니다. 단장님 깜짝 놀라십니다. 네, 제일리님이 슬기로운 선거 방송 보기 하셨는데. 동주님은 내일 6시 출근 전 1등으로 사전투표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 정말 저도 내일 할 예정인데 당일날 그러면 투표는 어떻게 하실? 저도 사전에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전투표 줄이 상암동은 상당히 길더라고요. 맞아요. 네. 항상 이렇게 그 동사무소에 그 맞아요. 구비구비 이렇게 맞습니다. 골목골목을 쭉 연결해서 이어서 어느 시간에 가야 되는지가 약간 고민이긴 하고, 고민입니다. 네. 또 그게 문제가 방송사 카메라가 많이 와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저희가 약간 그런 게 이렇게 타자 카메라 보면 움찔하거든요. 맞아요.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약간 가끔 모르고 저희한테 인터뷰 요청을 하면 그러면 네 업계입니다. 이러시 마 선수들끼리 이러지 맙시다 맞습니다. 이러는데 또 약간 낯이 익은지 또 반갑게 또 와서 소개를 하려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까지 나온 조사가 마지막인 거죠. 맞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정도에 이제 그 정도 나온 추세를 좀 얘기를 할 텐데. 어제 늦은 밤까지 조사를 했을 텐데 이제 네. 오전에 나온 조사들이 있고 이제 오후에 나올 조사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오늘 12시다 보니까 오전에 나온 조사까지만 합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46.6,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37.6%로 두 후보자 차이 9%포인트 딱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딱 그 차이만큼 이준석 후보가 9%를 지금 저희 쪽에서는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조사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저희가 조사를 지금 총 366개를 2024년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 어제까지 나온 조사들을 모두 합쳐서 베이지한 상태 공간 모형으로 분석한 거거든요. 요 수치는 네. 지금 딱 나와 있긴 하지만 네, 전체 사실 여론조사 추세를 싹 모아가지고 그쵸. 집계한 거다. 집계한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어떻게 보시면 저 조사는 조금 너무 튀는 것 같아라는 조사들이 있으실 텐데 그 조사들에서 이 조사들은 항상 약간 조금 누구를 조금 더 높게 추정하네 아니면 좀 낮게 추정하네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오늘 나온 조사들까지 종합을 해봤을
했을 때 요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것만 딱 보시면 뭐 차이가 많이 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흐름으로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네. 그 그래프를 조금 봐보면 바사삭님들이 싫어하시는 그래프인데 아니, 전체적으로 선에 이렇게 흐름만 봐주시면 그쵸.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높다, 낮다, 차이가 멀리 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는데 요 보시면 이재명 후보랑 김문수 후보가 계속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로 두 후보자의 차이가 약간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 마지막에 새로 서 있는 세로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시기인데 그때 한번 이재명 후보가 덜컹했다가 그 이후에 이번 주 일주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지율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김문수 후보도 같은 경우도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면서부터 쭉 상승세긴 한데 지난 일주일은 이제 상승세가 조금 좀 가파르지 않은, 그러니까 조금 완만해진 느낌,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 두 사람 다 얻을 수 있는 바닥과 천장이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움직이지 않는 뭐 이렇게 보이는 건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하는 그 시점 즈음에는 두 후보자랑 이준석 후보만 남았을 때는 거의 두 후보자가 저기 16%포인트까지 차이가 났으니까 네. 지금은 9%포인트로 줄어들었으니까 사실 많이 줄어든 거긴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6%포인트 정도 줄어든 거긴 한데 왜 더 크게 보이냐면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어섰다가 거기서 내려왔고 김문수 후보는 30%를 못 넘다가 확 넘어섰으니까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착시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좁혀져서 접전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존보다는 한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많이 한 자릿수로 줄어든 거는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드러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은정님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노안인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칭찬을 주셨고 박명주님은 주식 그래프인가요?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 차이는 분명히 접전이라고 할 만한 차이는 아니지만 그렇죠. 두 자릿수 나던 게 한 자릿수로 좁혀지는 추세였던 거는 맞다. 지금까지 지금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전에 공표금지 기간 들어가기 전에 추세는 그렇다라고 정리하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이재명 후보의 약간 뭐 실언이나 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가 지금 잠을 못 자갖고 네. 말이 선 나오네요. 공직선거운동 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후보 교체를 하려고 막 새벽 3시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이렇게 뭐 MBTI까지 받고 막 이런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 난리가 나는 와중에는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혹은 김문수 후보를 지금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 응답하기가 그냥 꼴배기가 싫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그때 50%를 넘어섰을 때는 그렇게 해서 약간 반사 이익을 봤던 측면이 있는 거고 이제는 약간 어떻게 보면 가져가야 될 표들을 이제 최대한 가져가고 있다. 양쪽 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부에서는 이제 보수 과표집 아니냐 맞아요. 이런 추세가 조사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직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진보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투표에 누가 나갈 것이냐. 누가 더 많이 나갈 지금 상황이냐. 지금 당장 투표를 한다면 누가 더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냐 했을 때 지금은 약간 더 보수 쪽에 그 무게추가 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조금 더 내가 지금 나 꼭 투표해야 될 것 같아. 나 꼭 여론조사도 답하고 김문수 후보를 응원해줘야 될 것 같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투표라고 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근데 그걸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전화면접이랑 ARS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율의 차이가 좀 크게 나거든요. 전화 면접과 ARS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의 차이가 따라서. 그러니까 기계가 묻느냐 사람이 묻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조금 복잡한 그래프 하나만 더 보실게요. 네.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30% 중반대가 나옵니다. 전화 면접이요.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 근데 제가 초록線쭉 그어놨는데 ALS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전화 면접보다 5%포인트 정도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전화 면접이랑 ALS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가 있어서
이 차이가 도대체 왜 나느냐를 가지고 제가 전화 면접하시는 분들, ARS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연락을 돌려봤거든요. 이런 차이가 원래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날려면 둘 다 나야 되고요. 안 날려면 안 나야 되는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네. 후보마다 차이가 나려면 둘 다 나든지 네. 둘 다 안 나든지 안 해야 나든지. 되는지 이게 방식 차에 따라서 보수 후보 특히 김문수 후보에게 이렇게 집중되는 이유 샤이 김문수인가요? 뭔가요?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샤이라 보수라고도 설명할 수 있고 김문수 후보 지지층이 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ARS에 빨리빨리 더 많이 응답을 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같은 연령대, 같은 지역에 사는 같은 성별의 같은 연령대 중에서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선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박빙이었는데 여론조사가 크게 틀리지 않았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단일화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후에 이뤄졌으니까. 근데 지난 선거에서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39대 37이었고 ARS 같은 경우에는 44대 42였어요. 그러니까 높으려면은 39, 44. 37, 42니까 높으려면 둘 다 높고 낮으려면 둘 다 낮아야 되는데 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좀 샤이에 그게 있는 거 향기가 난다. 내가 지지하지만 지지함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있다. 지금 내란의 지금 상황에서 내란 종식의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내가 이걸 그렇죠. 이렇게 떳떳하게, 대놓고 내가 지지한다는 걸 밝히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전화 면접 같은 경우보다 ARS가 조금 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화 이렇게 기계음을 듣고 이렇게 해서 1번 누르고 뭐 2번 누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에이 이러고 그만하고 싶은데 이제 그걸 끝까지 들으면서 그쵸. 응답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굉장한 정치 고관여층이죠. 저도 ARS 전화가 가끔 오면은 다 못하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고관여층입니다만 이것보다 더 한 차원 높으신 분들이 응답을 많이 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주연님이 보수가 과표집되는데 샤이가 어디 있어요? 라고 질문이 들어오셨습니다. 아, 과표집이 더 어디서 일어나냐면 ARS에서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거를 겁니다. 좀 참고하시면 될 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대선 성격의 그 ARS나 전화 면접이나 결국은 격차가 줄어드는 듯 하다가 아주 최근 초초초 최근에는 어느 정도 딱 멈춰 있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 추세가.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부터는 두 후보자 모두 약간 좀 덜컹거리던 게 멈추고 여기 아주 미세한 정도의 차이만 있는 그런 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기 고관층 분들이 많으시니까 바사삭에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티기본님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높으세요. 네. 그래서 ARS랑 그다음에 ARS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안심번호를 쓰는 ARS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RDD라고 해서 그냥 랜덤하게 무작위로 번호를 만들어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근데 안심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몇 살인지까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알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RDD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화를 해서 몇 살이세요? 어디 사세요? 그러면 이제 네. 약간 내가 60대 어디 뭐 20대 어디 이렇게 네. 좀 약간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아기를 높은 가지고 거죠. 좀 거짓말을 할 네, 수도 네, 있겠네요. 네. 어느 정도 크진 않겠지만 그 비율이 있는데 제가 ARS 조사를 쭉 보고 왔더니 그렇게 RDD 말고 안심번호로 하는 조사에서는 전화 면접과 조금 더 유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조사 자체가 RDD로 할 때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게 보였어요. 이게 뭐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런 그런 경향은 있다. 플로우님이 안심번호 비쌈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비쌉니다. 실제 비쌉니까? 비쌉니다. 번호당 30원인데 보통 한 번 할 때마다 2만 개, 막 3만 개씩 사기 때문에 그러면 곱하기가 제가 지금 잘 안 되는데 상당히 네. 비싼 돈입니다. 그러네요. 이 번호당 30원 이게 약간 단가를 아예 30원? 아니요, 그게 중앙선관위 공개돼 있는데 제가 네네. 알고 있는 게 조금 옛날 단가일 수도 있습니다.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올랐다고 할 수 있지만 네. 예전 단가는 네, 예전 단가는 요 정도로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식이 이 어느 정도 차이에서 멈춘 듯한 흐름의 이유는 뭔가요? 근데 이번 선거 자체가 계엄하고 탄핵으로 이뤄지는 선거기 때문에 사실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선거는 당연히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조기 대선이 네. 이루어지는 배경을 보면 그쵸.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성격을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권 교체냐 아니면 정권 연장이냐 요거를 항상 물어보는데 그거를 보면 사실은 요거는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한참 막 이렇게 막 한남동 관저 앞에서 난리 나고 막 이랬을 때를 제외하고는 정권 교체 여론 같은 경우에는 50% 후반대에서 계속 유지가 됐고 정권 연장은 40%를 거의 넘지 못했어요. 특히 파면 이후에는 더 그랬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이거는 정권 연장을 원하면 찍을 수 있는 당이 몇 개 없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의 그 후보자들의 지지율 득표율에 어떤 정도 캡이 있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이준석 후보와 그리고 이재명 후보, 뭐 권영국 후보 이렇게 합치면 거의 정권 교체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안에서 58.3 정권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안에서 이제 나눠 먹는 표가 있는 거고 39.3에서 나눠 먹는 표가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가져갈 수 있는 표가 어디까지냐 봤을 때 그쵸. 대선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전체 이 파이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각자의 이제 한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는 거라서 여기서 더 크게 움직이려면 정말 큰일이 터지지 않는 이상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디에도 반영이 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정당 지지율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과 네, 우리가 많이 오랫동안 잊어버렸지만 그렇죠.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후보자 조사에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맞아요. 정당 지지율에 대한 관심은 솔직히 같이 나오지만 사실 좀 관심이 떨어지죠. 떨어지거든요. 정당 지지율도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44.3%고 국민의힘이 33.2%고 개혁신당이 5.6%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3.3%인데 네. 요거를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율하고 비슷한 거고 국민의힘도 33.2%인데 김문수 후보는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득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정당 지지와 뭐 대선 성격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딱 보는 거고 그 모든 숫자들이 대충 사맞는다. 대충 비슷비슷하다 합치면 이게 지금 되게 보면, 재밌게 네.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당 지지율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또 예리한 우리 장슬기 기자가 딱 감사합니다. 집어서 정당 지지율을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많이 상승했듯이 지금 아래에 정말 잘 안 보이지만 개혁신당이 살짝 맨 오른쪽에서 살짝 이렇게 위로 이렇게 고개를 들고 약간 있는 그 오렌지색 라인이 조금 올라오긴 했네요. 네, 그런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도 정당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으니까 정당 지지율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 네. 근데 이제 각 후보자별로 이제 득표율 얘기가 있었잖아요. 득표율 목표도 좀 있을 거 하는데 물론 이제 나는 1등을 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러겠지만 사실 이제 정치적인 형세로 봤을 때 맞아요. 실제 할 수 현실적인 목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50대, 40대, 10이라고 보는데 50대, 40대, 10.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50을 득표하느냐 못하느냐.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40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 이준석 후보는 10%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인데 가장 쉬운 건 이준석 후보니까 이준석 후보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10%를 득표를 하게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절반을 돌려봤습니다. 선거 비용의 절반을 돌려봤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의 요인이 될 거고요. 관전 포인트죠. 관전 네. 포인트고요. 그리고 9%와 10%는 느낌이 너무 다르지 한 않습니까? 자리 숫자와 두 자리 숫자는 완전 다르죠. 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후보 자체의 이제 미래에도 한 두 자릿수를 득표를 해본 사람이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9% 정도가 나오면 없음 모름이라는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무응답층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고려하면 10%를 넘을 수도 있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어제 토론에서 좀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끝까지 이 9%라는 게 어제까지 이제 토론회 전까지 거의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토론회는 반영이 안 된 수치란 말이에요. 마지막 토론의 발언 이제 네. 반영이 안 된 수치고 네, 그 그리고 발언.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네.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뭐 이런 전략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사표 심리. 얘기를 하잖아요. 사표 심리. 그건 그쵸. 어때요? 네, 이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20대가 거의 주축이거든요. 20대에서 예를 들어서 100을 지지한다고 하면 30대에서는 50을 지지하고 40대에서는 20을 지지하고 이렇게 반감을 해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근데 2030이 그래서 주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사실 사표 심리가 크게 작동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7년 선거에서도 유승민 후보에게 가장 많은 표를 줬던 세대가 2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은 이승민 후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표를 던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20대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사표 심리를 꼭 크게, 내가 투표한 후보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뭐 네. 이 후보에 내가 마음에 네. 들고 이게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표를 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 선거는 어차피 결론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뭐 80에서 90% 정도는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선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던진다고 해서 크게 뭔가 대세가 흔들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 사표 심리가 크게 또 작동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극을 하는 거는 뭐 이준석 후보에게 어느 정도 뺏어오는 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게 뭐 이준석 후보 그걸 모두 다 김문수 후보가 가져갈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좀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물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11%까지 아마 2017년에 여론조사에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6%대 득표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거죠. 막판에 결집이 이루어지면. 막판에 결집이 이루어지면. 근데 요거는 이제 유승민이 될 것이냐, 심상정이 될 것이냐 요 차인데 제가 보기에는 20의 지지는 조금 더 단단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에 비해서 20대에서는 개혁신당이 또 그 정당 지지율도 높고 2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이준석 후보는 유승민 후보처럼 조금 20대에서는 좀 공고한 지지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은 이제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SNS에 본인은 뭐 직전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자기는 퀀텀 점프하는 양상이다 이런 SNS를 하기도 했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어제 토론회에서 맞아요. 굉장히 폭력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이 발언에 지금 후폭풍이 상당히 거센데 이런 것도 결국은 이 깜깜이 기간 안에 반영이 되는 거죠. 되겠죠. 지금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던데 뭐 개혁신당에서 탈당이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론회가 반영이 당연히 일주일 동안 될 거고 그게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갖고 개혁신당 관계자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물어봤는데 이 어제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이재명에서 약간 넘어온 이준석 지지층이 있을 텐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다가 이준석 후보를 괜찮네라고 해서 넘어온 지지층들이 있을 텐데 그 지지층들이 다시 넘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저희 튀김옷 분 중에서도 은성님이 어제 곧바로 탈당 신청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개혁 보수는 이렇지 않은데 마음이 안 좋네요.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아마 뭐 양쪽으로 다 흩어지겠지만 그러니까 관계자 측에서는 조금 더 이재명 후보 쪽에서 왔던 지지층이 조금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때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 대선 인식에서 30% 중반대였잖아요. 네. 중반대 정도가 이제 정권 연장을 해야 된다. 거의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정권 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여론조사에서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맥스로 잡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지지율이 37% 정도니까 이게 이제 무응답이나 이런 걸 고려하고 그리고 고령층이 투표를 많이 한다고 하면 40%를 넘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고령층은 항상 투표율이 높고 항상 보수층을 더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50%가 가지는 게 과반 대통령이라는 게 사실은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박근혜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당선되던 당시에. 그러니까 요걸 한번 반복해보고 싶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46%, 47, 46.6인데 요거는 살짝 조금 모자라게 나오지 않을까. 지금 여론조사가 그대로 간다면. 근데 이준석 후보에서 이탈표가 어느 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흡수한다면 50%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번 선거 관전 포인트도 좀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지역 주목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러니까 개표 상황에서는 뭐 서울에서 얼마나 붙었냐, 뭐 경기에서 얼마나 붙었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잖아요. 이번에 보실 곳은 딱 두 곳입니다.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네. 부울경 두 곳이 보시면 되는데 사실 서울과 경기, 뭐 충청 이런 곳들은 항상 접전이에요. 근데 항상 접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여기 또 접전이네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곳들이고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20%포인트 넘게 표심을 줬던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관심사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상에서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산, 울산, 경남이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게 표심을 준다고 하면 거의 표심이 20%포인트 넘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스윙을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고 2017년 같은 경우에 부산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했던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2017년하고 얼마나 지도가 비슷하게 나올 것이냐. 그때 이제 TK와 그러니까 대구, 경북하고 경남 뭐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파랗게 문드렸으니까 얼마나 비슷한 지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이냐.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령대로는 이번에 30대랑 60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0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좀 보수세가 강한 연령대로 여겨지긴 했는데 네. 지금 586 세대의 절반이 60대입니다. 그러니까요. 60대와 70대를 또 구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0대를 제외하고 이제 60대만 봐도 절반이 586 세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쨌든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세대고 그때의 이제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엄도 더 크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때 대학생이셨고 고등학생이셨고 이런 분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60대가 이번에 조금 굉장히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 다른 때와 달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30대 같은 경우도 저는 30대가 좀 보수적이고 약간 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살짝 어렸을 때부터 보수적인 좀 측면이 있기도 하고 투표율이 좀 낮은 세대거든요. 네. 제 세대긴 한데 요 세대가 이번에 뭐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누구 손을 들어줄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은 중도 싸움이라고 하는데 중도층 흐름 어떻게 보세요? 중도층에서도 사실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한번 보시면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차이 거의 20%포인트 넘게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 선하고 빨간 선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중도층에서 이긴다고 해서 모든 선거를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번 선거에 해당되지 않는 얘기긴 한데 출구조사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 출구조사에서 중도층에서도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진보층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았겠죠. 보수층에서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았는데 왜 이렇게 0.73%포인트로 갈렸냐라고 했을 때 보수층이 훨씬 투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샘플 수를 잡힌 거 보니까 네. 보수층이 훨씬 투표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투표를 하느냐. 요게 가장 핵심인 실제 투표를 겁니다. 누가 하느냐. 네. 차이가 좁혀졌다고는 해도 사실은 이제 이재명,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오차범위 박힌 조사가 더 많긴 하잖아요. 사실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가 똑같으면 여론조사가 틀린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득표율은 투표를 한 사람들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체 유권자와 투표자는 연령 구성도 다르고 지역 구성도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1대1로 비교를 하면 요거는 틀린 비교가 됩니다. 이제 결국 누가 투표하러 가느냐에 네.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여기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중앙선관위에서 지난 5월 2일부터 3일까지 투표를 하러 가실 겁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서 투표 의향을 연령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20대 같은 경우는 20대 이하 같은 경우는 75.3%, 네. 70세 이상 같은 경우는 거의 90%에 육박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투표를 하시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연령별로 투표율이 지지율이 매우 좀 지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연령대가 더 많이 나가서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고연령대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론조사보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백을 할까 말까? 안 돼. 점심은 김치찌개냐 제육이냐. 진짜 별것 아닌 선택으로도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어떤 선택은 기분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바꾸잖아요. 내가 살아갈 세상 직접 선택하셔야죠. 6월 3일 최욱과 함께 제대로 한 표 찍어봅시다. MBC 라디오 대선 특별방송 최욱과 함께해요.